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경제 언박싱에 새로운 인물을 모셨습니다. 손소구 경제평론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제가 태형건설 워크아웃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일단은 이제 이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이제 곧 결정이 되고 지금 채권단에서는 추가 자구안을 내놔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좀 정리되고 있나요? 사실상 오늘 워크아웃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요. 일단 네. 주말 사이에도 채권단이랑 뭐 정부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태양건설 측과 이제 그 물밑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태양건설의 최초 자구안이 채권단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죠. 그랬죠. 그래서 뭐 사실상 채권단 설명에서 문매를 맞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계속 추가 자구안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또 주말 사이에도 대통령실에서도 뭐 예. 관계자 발로 입장을 내놔서 태형그룹에 대한 자구 노력 없이는 이제 워크아웃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제도 금융당국 수장들의 회의가 있었지만 지금도 7시 반부터 금융당국 수장들 회의가 지금 있죠.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아마 태양건설 조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는 오늘 산업은행에서 일단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네. 금융지주사들, PF 담당들 또 예. 금융당국 관계자들 모여서 역시 태양건설 처리 방안에 대해서 오늘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까지 데드라인으로 못 박았던 태형건설에 대한 자구안이 네. 추가로 이제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오전 중에 자구안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자구안을 바탕으로 오늘 회의를 거쳐서 최종 워크아웃 여부가 사실상 오늘 판가름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태형 측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추가 자구안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지금 그것 아니겠습니까? 기존 4개 자구안 외에 어떤 추가 자구안을 내놓을 것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짐작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핵심 계열사인 SBS에 대한 지분 매각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직접적으로 TY홀딩스에 대한 일부 지분 매각에 대한 가능성 검토, 그다음에 사주 일가의 사재 출연 사재 출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윤곽이 아마 오늘 나오고 회의를 거쳐서 사실상 워크아웃에 대한 판가름이 오늘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일 문제는요. 이게 빨리 돼야지. 안 그러면 이게 불이 번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최초에는 사실 이제 건설사에 대한 구조 조정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는데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대마불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지금 어쨌든 기업 구조조정 개선법이 다시 이제 시행이 되면서 1호가 지금 태형그룹, 태형건설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설마 정부가 태형건설을 법정 관리까지 가게 놔두겠어라는 믿음이 있어서 사실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도 관련된 뭐 주가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예. 사실 최초 자구안이 나오고 채권단의 실망감이 표출이 되면서 예. 분위기가 급하게 바뀌었거든요. 정말 법정 관리 행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상황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시장에서는 위험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태형건설을 빨리 마무리가 돼야지 사실은 취약한 건설사들이 태형건설 정도의 큰 건설사 말고도 네. 중소형 건설사들로 옮겨 붙을 수가 있어요. 이걸 잘못 얘기하면 이제 사실은 그 회사 이름을 좀 얘기하면 이제 그렇긴 한데 네. 지금 시장에서 어차피 그 나와 있는 회사들의 이 거론되는 명단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아직 뭐 결정난 게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1차적으로 위험하다고 보는 건설사들은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지난해에 신용등급 평가라든지 뭐 전망이 이제 하향 조정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PF 의존도도 높고 그렇죠. 특히 이제 주택 사업 비중이 높고 특히 지방의 사업장이 많은 곳들은 미분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건설사들은 혹시라도 다음 타겟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장의 우려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미 신용 등급을 하향됐기 때문에. 네. 그죠? 시장님 하향이 되면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할 때 그만큼 가상금리를 얹어서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불리해지는 그리고 입장이고. 지금 PF에 대해서도 만약에 만기 연장을 할 때 신용등급이 낮게 되면 그만큼 이제
금융단 쪽에서는 더 높은 이제 금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자금 압박은 네,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태, 태형건설 사태가 빨리 이제 마무리되고 시장의 안정이 취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위험도가 좀 이제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일이 발생하고 그런 말들도 많더라고요. 애초에 우리나라 이 PF 구조 자체가 어떤 뭐 변동성이나 아니면 뭐 어떤 건설 경기에 좀 취약한 구조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택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할 때 건설사들이 자기 자본 비중이 낮은 상태에서 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시행사가 직접적으로 PF를 받게 되는데 이제 시행사의 자본 요건만 봐도 예를 들면 미국과 비교했을 때 자본 요건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에 예를 들면 5에서 10% 정도의 자기 자본 요건을 갖추면 시행사 인가를 내주고 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예. 이게 이제 미국이나 다른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까지는 자기 자본 확충이 돼 있어야 돼요. 상당히 차이 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주택 사업의 그 순서를 보면 일단 땅을 매입을 하죠. 네. 네. 그 다음에 인허가를 거쳐서 인허가가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되고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하는 구조인데 네. 각 단계별로 저희는 다 대출을 받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토지 매입을 할 때는 브릿지론이라는 이제 대출을 받게 되고 예. 그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본 PF로 전환이 돼요.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본 PF에 대한 대출을 받은 걸 가지고 브릿지론 빌린 거를 상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대금,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죠. 그리고 일부 모자른 건 또 추가로 대출을 받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 준공이 되고 나서 잔금까지 다 분양 대금을 받고 갚을 거 갚고 뭐 건설사가 수익을 일부 남기고 이제 이런 구조인데 문제는 각 단계별로 대출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사업 기간 동안 혹시라도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생기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 흔들리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요건도 상당히 높지만 각 단계별로 대출을 받고 난 거를 상환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출 의존도가 낮은 건 별도의 LP라고 그래서 별도의 이제 사업 자금을 대주는 투자자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에 대한 대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낮죠. 예. 그러니까 주택 경기 같은데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 때마다 이런 식의 만기 연장이 어려워진다라거나 혹은 미분양이 나서 뭐 곤란을 겪는 사업장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뭐 직접적인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이게 근원적인 질문인데 이게 계속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구조 때문에 이거를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그럼 주택법 개정을 해서 네. 뭐 자본 요건 같은 걸 높여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사업 구조에서는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건설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 여력이 해외 건설사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물론 이제 우리 소위 탑 건설사들이라고 하는 시공순위 1위부터 5위까지 건설사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위에 이번에 태형이 문제가 됐지만 10위권에서 뭐 100위권 정도 중형 건설사들만 하더라도 PF 대출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직접 보증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면 차주와 대주가 중간에 이제 뭐 역할을 하게 되는 금융사를 끼고 하는데 네. 해당 건설사가 만약 시공사 역할을 하게 될 때 금융사들이 추가적인 어떤 그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형건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 자본 여력이 낮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주를 모으기 위해서는 대주단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금리 요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접 보증을 해달라는 뭐 그런 요구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맞춰줘야죠. 네. 태형건설은 그나마 시공순위 16이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아유, 최상단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뭐 50위권 바깥에 있는 건설사들은 사실상 사업을 하려면 더 많은 어떤 가상금리 요구라든지 금융 재무적으로 이제 좋지 않은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형건설을 어떻게 처리하고 시장에서 소화를 해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올해부터 해서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출, 브릿지론 대출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태형건설도 이 정도인데 이 중소형 건설사들은 굉장히 이 금리 환경에 취약하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뭐 지금 그러면 중소형 건설사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사실 이제 저희가 금융 위기를 거치고 나서 이제 건설사도 한번 구조조정을 겪고 그 당시에 세워진 여러 가지 안전 대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꼭 시행사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신탁사가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책임 준공이라고 해서 건설사들은 시공사 역할을 하지만 직접적인 어떤 보증이나 그런 의존도를 낮추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을 짓고 주택을 짓는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책임을 지겠다는 책임 준공 제도도 도입이 됐었거든요. 책임 준공제도. 네. 이게 사실상 전체 사업비에 대한 그 연대 보증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예. 이게 중소형 건설사들한테 사각지대예요. 그러니까 책임 준공을 하더라도 네. 책임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파이낸싱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책임 준공을 하려면 준공했을 때 사업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너네가 직접 연대 보증을 해달라는 이제 요구를 하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태형건설 혹은 더 후순위에 있는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대주단의 이런 요구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됐었을 때에는 중소형 건설사들에게는 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어쨌든 이제 건설사에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게 실물 경제로까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제 네, 이 부분이거든요. 뭐 요거는 어떤 부분들이 좀 우려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그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다 주택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건설 경기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건설 과정에서 뭐 수많은 협력사, 이번에 태형건설과 관련된 협력사들만 해도 500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500개. 어쨌든 그 시공 현장에 관련된 협력사들, 그들을 이용하는 고용하는 고용 효과, 생산 효과, 거기에 어쨌든 분양 계약을 체결해서 수분양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그렇죠. 거기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란 네.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대출 받아서 계약금, 중도금 치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 금융권과도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고리가 흔들려서 무너지게 된다면 일단 고용이나 생산 시공 현장에서 나타나는 경제 문제도 있지만 내 집 마련 꿈을 갖고 분양 계약을 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분양이 미뤄지는 거에 대해서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는 동안 이자 비용 나가야 되죠. 그렇죠. 내 집 마련이라는 건 경제적 효과로만 볼 수 없는 게 주거라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전적인 내 집이 마련이 되면 맞아요. 사실 2차, 3차 경제적 효과를 보면 소비에도 진짜 도움이 돼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게 안전망을 안정이 갖추고 돼야 있기 되죠. 때문에 네. 다른 데 소비할 여력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요. 근데 고리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연쇄적으로 흔들려 버리게 된다면 결국엔 소비도 위축되게 되면 우리의 경제 상고리라고 하는 생산 소비 투자 이 부분들까지 다 흔들리게 되는 거고 일단 우리가 전체 우리 국내 총생산 비중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6%입니다. 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PF 위기는 단순히 건설업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주택 시장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주택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공사기간 대형 단지들의 경우 3년으로 보고 네. 앞에 인허가 다 따져서 5년, 길게는 뭐 7, 8년까지 보거든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은 미분양이 많아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매년 필요한 신규 주택 공급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4, 5년 후에 이제 공급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저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때 분양이 많이 안 됐던 것들이 그 뒤에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수요 공급 원리 이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집값 상승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 또 거품으로 또 인식이 돼서 그래요. 순간적으로 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태형건설 PF 사태를 정말 금융당국이 잘 처리하고 큰 문제 없게 넘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이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제 결과를 좀 보시고 네. 이 협상에 대한 어떤 평가도 좀 추후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 손정호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